예, 8월 19일 토요일 주말에 5%입니다. 야, 금주도 엄청 폭풍 같은 한 주였죠. 주말에 좀 차분하게 시장을 한번 정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8월 조정장이 3주 차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당히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주변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근데 우리 7월 26일이었죠. 그때 뭐 엄청 에코프로 뭐 150만 원 찍고, 에코프로 BM이 한 60만 원, 58만 원 가고, 중간에 뭐 좀 팔고 포스코 막 떨고 할 때가 한 달이 안 됐어요. 7월 26일이었습니다. 그때 뭐 엄청 중기주 좋았고 비중 좀 줄이고 그 이후에 급락하면서 에코프로를 저희가 매매를 했었죠.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근데 그 사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이제 엄청 지루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말씀드리고 어떤 미국, 중국 전반적인 사이클을 이렇게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요.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식도 사이클이 있고 이 뉘앙스들이 다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어떤 정도와 뭐 중용, 뭐 정반합 이런 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흐름을 좀 타고 계시면 여유대 생기고 투자하는데 상당히 기준을 잡기 편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시황도 되게 중요하고 매매하는 그 원인도 그다음에 이유도 보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는 바벨 전략을 추구하고요. 5% 째리 실전 주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장이 우선이에요. 가끔은 시장 안 본다, 뭐 차트로만 데이 트레이딩 한다. 그런 분들은 정말 프로 고급 데이 트레이더, 트레이더라 보시고 우리가 전체로 말씀드리고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만 이 짧게 하는 분과 좀 길게 하는 사람들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면 사실 그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단순하게 보면은 차트를 너무 짧게 보다 보면 긴 흐름을 보고 큰 수익 보는데 또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을 다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희 포트는 이제 중기적인 포트, 몇 개월 이상 가져가는 중기 포트 2차전지 아직 가지고 있고요. 일부를 위에서 조금 팔았죠. 자, 그래서 수익 매매라 하면 며칠이나 한 1, 2주 정도 볼 수 있는 단기 매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뭐 상따 같은 단타도 하긴 해요. 바벨 전략과 알파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알파 전략은 알파 전략, 베타 전략 말씀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펀드 매니저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근데 시장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2150에서 한 2600까지 가면 한 20-30% 나잖아요. 근데 내가 종목 하나 사서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계좌 그래 수익 이상 나야 됩니다. 진짜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분과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올해가 완전히 극명하죠. 다행히 우리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초과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런 알파 전략에 맞게 시장을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정석적이고 오래 할 수 있고 아주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작년에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테마주 많이 했죠. 왜? 테마로 돈이 몰리고 딴 주도주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테마주 하신 거예요. 그 상승장에는 주도주 위에서 놓으시면 됩니다. 계속 제가 2차전지, 반도체, 뭐 신규로 바이오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고 새롭게 나오는 거 계속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거죠. 빠지는 것보다 손실을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해도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락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 되면 또 조정을 견디고 그 손실을 최소한 해놓으면 다시 반등을 줄 때 수익을 또 최대로 넣는 게 알파 전략의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이 조정받거나 안 좋을 때 온갖 포모 할 수 있는 별의별 급등주들 있죠. 계속 제가 경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암만 제가 몇 개월, 1, 2년 잘하다가 순식간에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분 실제로 많으세요.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장에는 덜 잃기 그런 기준을 자꾸 잡아드리고 저 멘탈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초전도체가 정말 한 1, 2주, 3주 자정 조정받을 때 뭐 난리 부르스였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급등하니까 거래 정지됐다가 나오면 또 상한가 갔다가 안 좋은 점이 하한가 갔다가 어제 마감장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 끝났습니다. 끝났고 아직 큰 애들이 못 빠진 애들이 좀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는 만들 때 아이고 다시 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빠지세요. 물론 저희랑 같이 보는 분은 하시는 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냥 랜덤 뽑기 도박이에요.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테마를 아직 제가 자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뭐 근래 터진 중국 경기나 내수, 디플레 요인일 수도 있지만 기대를 좀 줄이더라도 완전 저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 어쨌든 들어오거든요. 옛날 몇백만 같은 중국 그 요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관계된 종목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기대만 좀 줄일 뿐이에요. 뭐 우리나라든 투자든 중국에 대한 그런 비중 부담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항상 제가 추구하는 투자나 매매는 시장 영향을 봅니다.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세, 돈이 몰리고 이런 부분보다 이 성장 스토리가 정말 오래 갈 거냐, 얼마나 갈 거냐,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제 돈이 들어오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스토리, 정말 싼 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LG전자 같은 건 보도 정말 뭐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시장에서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잖아요. 수급적인 부분. 이게 사실 현실적인 거거든요. LG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전자장치라든지 시장의 비전, 자 기업들의 어떤 미래 비전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잖아요. 그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시세를 봐야 되고 추세를 봐야 되고 수급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글로벌로 보든 우리나라 정시로 보든 객관적으로 제 생각이나 시나리오보다는 빅머니 체이싱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또 서두로 좀 마치고요. 자, 시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주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주라고 다음 주를 보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8월 달에 저희가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7월 달 초에 너무 IB들이 좋게 나쁘게 보는 애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되게 비관론자들이 공매도를 다 청산시키고 8월 달 되기 전에 7월 말쯤이었죠. 너무 긍정적으로 순환했다. 오히려 그게 더 좋게 볼 게 아니라 경계할 요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보는 어떤 시장의 뉘앙스나 뭐 기본적 분석일 수도 있는데 IB들이 다 맞추는 게 절대 아니에요. 틀린 건 진짜 많습니다. 그것도 뒤에 또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8월달 조정을 지속하고 있고 다음 주가 4주차인데 이슈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본 여러 가지 요건상 변곡점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확률이에요. 확률이다 보니까 제가 대응을 하면 됩니다. 높아요. 지금 중국 경기가 이슈가 많이 됐고 2021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흥다 터지고 또 완다 터지고 백개원 터지고 또 뭐죠 정주 뭐 그룹인가 또 하나 터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리만 브로더스 같은 사태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 경기나 공산당 특이성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진짜 아예 그냥 독재 체제로 강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부담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볼 때 중국을 더 안 좋게 보는 가장 큰 요인일 수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레이 레노 부동산 문제는 그냥 오래 가요. 오래 가고 미국이 장기 금리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중국에 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패권 국가라든지 기축통화 되기 위해서 위안화 얼마나 많이 뿌리고 다녔습니까? 지금 중국 위안화 박살났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위안화 방어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장기 금리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중국입니다. 그거는 사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슈 터지면서 중국의 대외 신인도 경기나 부동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 변동성 큰 증시 영향을 받았지만 길게 본다. 묵직하게 오래 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준으로 봤던 금리나 환율 같은 이런 매크로들 아직은 불안정해요. 하지만 어제 조금 변화는 있었습니다. 엔화도 그랬고요. 한미일 어제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 달러도 인덱스가 103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9월 같은 때는 114, 115 갔어요. 그러다가 99까지 빠졌다가 지금 103 정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자산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전체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살짝 기세가 난 거고 미국이 고금리로 살짝 조정을 받는 핑계를 만들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매크로들이 조금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나름 다음 주에 변곡점을 만드는 저는 시그널로 조금 보고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중국은 우리가 지금 각종 걱정했지만 중국에 대한 영향은 우리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몇 번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MSCI 중화권에 묶여있는 원래 중국 MSCI 이머징에서 30%예요. 30%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 인도, 우리나라가 4위예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럼 내년 이후에 봐야 되니까. 자, 중국의 한국 영향은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제가 중국을 보고 환율 걱정을 하지만 영향을 자꾸 줄이면서 기대를 줄이면서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중국의 영향이 뭐 엄청나게 많죠. 지금 불안한 게 부동산 금융 또 터지고 오래됐지만 소비가 지금 인민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저축이 높다 하지만 그 저축을 써야지 소비가 되는 거지. 저축률 높다고 좋다 이렇게 할 건 아니죠. 청년 실업이 21%에 지금 아예 오픈하는 걸 멈춰버렸죠. 실제로 봤을 때 이 뭐 어린 애들이 물론 이게 뭐 16세부터 20몇 세까지긴 하지만 그 대학 졸업자 기준입니다. 뭐 실제로 50%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조금 넓혀보면 뭐 20, 30대까지 넓혀보면 성인으로 봤을 땐 실업률이 지금 7%, 8%에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은 뭐 장기로 보는 거고요. 뭐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만 지금 단기로 겁을 주는 조금 과도한 국민이라고 봅니다. 얘들이 말했던 성장률 5%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이 될 것 같죠. 미국 2분기, 3분기 보니까 5.3%까지 성장률 나오던데 이런 성장률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말했던 총체적인 전반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도 있고요. 사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우리나라는 물론 금융은 선진국이 아니지만 실제는 경제대국 10위, 9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출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단한 거죠. 근데 중국이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뭐 부동산 금융이라도 쉽게 어떻게 보면 GDP를 뭐 10%, 11%의 성장해 왔는데 이게 서서히 중진국으로 빠지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정체되게 만들라는 게 궁극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바죠. 돈을 풀어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어쨌든 그런데 고차가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풀지가 문제인데 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는 거죠. 이미 디플레 과정으로 들어갔다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일본처럼 될 거다. 일본이 그렇게 되는데 10년, 20년 걸렸잖아요. 어떻게 그걸 1년 만에 압니까? 자, 미국의 탈중국 정책은 지금 2018년 2월부터 트럼프가 때리긴 했지만 관세로 이빨 때려버렸잖아요. 실제로는 바이든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중국을 견제를 했고 2008년에 사실은 자이코가 석자다 보니까 중국을 많이 못 때렸단 말이야. 1980년, 90년대 그때 한참 뭐 플라자 합의 얘기하면 일본이 그 미국의 GDP에 따라올 때 완전 조져버렸잖아요. 그전에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어떤 무서움이 있는데 2008년 서프라임이 미국에 터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미국 GDP의 70% 따라온 중국을 견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좀 견제했지만 바이든 때 약했고 트럼프 때 좀 강화됐고 이제 바이든 때부터는 그죠, 오바마 때부터죠. 잘못 적었네. 오바마 때부터는 대놓고 이제 니어쇼링, 프렌들리 쇼링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기 땅에다 공장을 짓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2차 전지를 올해 초에서 미국 수혜를 보면서 했던 거고 중국 수혜가 아니잖아요. 향후 그래서 계속 미국의 정책, 미국 방향을 저는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미국 디플레 과정도 지금 보면 돼지고기 소비가 상당히 커요. CPI가 중국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과도하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단순하게 중국이 바로 터질 거라는 겁을 먹기 이전에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장기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미국 금리가 높고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진다는 이 물가, 인플레 부분도 중국이 쉽게 못 올라다 보니까 우리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다 멈춰버렸잖아요. 원유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미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고 나쁘고를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흥다도 파산보호 신청했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달러 쪽에 자기 자산이 어차피 이거는 정리가 안 돼요. 뭐 수백조. 근데 중국 같은 케이스도 항상 보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수백조다 뭐 수십조다 그러면 엄청 크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GDP 우리 느끼는 그런 느낌보다 중국은 10배예요. 예, GDP 10배입니다. 미국은 한 20배쯤 되죠. 한 17배 되나? 중국에서 말하는 10조다 그러면 10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느끼려 그러면 중국에서 뭔가 10조가 터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조가 터진 거예요. 예, 그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그냥 객관적인 숫자가 우리가 느끼는 체감보다는 조금 낮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시진핑이 되고 나름 그 정책을 냈던 게 뭐냐면 이 부동산 금융은 수십 년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먹히지 않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 지방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지금 뭐 건설사 관련 그런 부채였죠. 중국의 땅은 국유입니다. 예, 없어요. 그냥 지금 하는 흥다나 이쪽 애들이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나라에서 빌려가 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채가 생긴 거고, 그럼 근본적으로 이제 국영이든 공사한당이든 그런 애들이 이제 부채를 떠안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바꿨던 얘기인데 시한이 오래 걸릴 거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고 있죠. 내수 부양책, 금융 관련, 이번에 단체 관광객 풀고 금리 인하도 간만에 하고 뭐 정시도 지금 수수료부터 온갖 걸 풀고 있는데 별로 기대는 안 하죠. 예,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사실은 공산당 기준으로 독재하면서 자본주의에 얘들 이제 다시 좀 풀려고 하면서 이거를 하려는데 인민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보는 대외 신은도 같은 게 많이 높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일단 그것도 기대를 좀 줄이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거는 봐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리커창 아시죠? 리커창 꽤 경제를 잘했지 않습니까? 이 시진핑이 독재 3년임 하기 전까지도.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 리창으로. 근데 그때랑 다른 게 3년임 하면서 시진핑이 진짜 자기 1임 독재 체제로 바꿔버렸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상권이 분리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이 아마 리창이 나와서 리커창 예전 경제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안 보여요. 왜? 이제 시진핑 보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점점 더 커지겠죠. 뭔가 변화를 줄 그런 요인도 됩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9월 23일부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어요. 이런 것도 살짝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투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다 보면서 한국 투자라는 입장에서 투자 판단은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복잡한 거 다 보지만 결국은 제 기준은 위안화로 본다. 상단 좀 열어놨다. 홍콩테크 주가, 부동산 관련 주가, 국영은행 주가 이거 괜찮아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보는 숫자나 추세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거 보면서 뭔가 문제가 더 생기잖아요. 그래 제가 조치를 하면 됩니다. 포트에서. 이건 현실적인 얘기죠. 자, 중국 기대 좀 더 줄이지만 여전히 리만 브로더스 같은 그런 또 비관론자가 얘기하는 그런 빅쇼크는 아니라 저는 봅니다. 작년 오히려 9월 10월 같은 그때 9월 10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레고랜드 터졌을 때 그때 중국, 일본, 유럽 난리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안전자산이었던 달러가 완전 개급등했을 때 달러가 115 갔을 때인데 지금 103입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글로벌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불구하고 중국이나 이런 것들 내면서 너무 조금 위험하게 호들갑 떨지 않느냐. 금융적인 페이크를 쓰고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중국도 미국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은 좀 말씀 더 드릴게요. 중국 말씀드렸고 워낙 길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향후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든 투자든 미국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을 더 많이 보고 더 영향성을 체크를 하면서 저는 투자를 할 거고요.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뭐죠? 장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상승. 특히나 지금 15년 만에 뭐 최고치를 친다는 10년물 금리. 지금 4.26, 4.31 갔다가 오늘 좀 빠졌어요. 자, 이게 단기적으로 미국제 반행 지속. 그 앨런 같지만 잘 안 됐죠. 중국이 여전히 근데 그 외환 보유가 3조 달러 넘습니다. 우리나라 4천억이잖아요. 중국이 뭔가 터질라 그러고 뭐 안 될라 그러면 외환 보유가 물론 줄고는 있지만 절대적 수치가 엄청나게 빠지거나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저도 어떡하겠어요. 지금 던진다. 달러는 이빨 올라가 있고 그 채권은 같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위안화 같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에 걔들이 어떻게 던져 위안화를 바꿔요. 자기 손해인데. 자, 그런 면도 제가 중국을 보는 그런 입장이고. 자, 단기적으로 미국제 발행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1조를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보는 거고, 뭐 수요처가 좀 불안하다, 뭐 중국과 일본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일본은 제가 엔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작년 9월 10월처럼 엔화 변동이 지금 조금 생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흐름이 또 다음 주 이어지면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미묘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연준이 지금 요번에 그 의사락도 얘기했죠. 의사락도 얘기하고 이제 그 잭슨홀 미팅 곧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고 이제 9월달에 FOMC에 있는데 예전에 하이어 포 롱거, 하이어는 뭐냐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고 롱거는 더 길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어 금리를 더 올린다기 보기보다는 저는 롱거로 보는 거예요. 오래 얘기 드렸죠. 여전히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불식되는 과정이에요. 야, 고금리 더 오래 갈 거야. 그게 말씀드렸던 장기채가 더 올라갔던 이유. 10년물이라 했잖아요. 제가 금리에 대한 매크로 설명을 드린 방송 영상 보시면 장기물은 미국 경기를 추종한다 그랬습니다. 장기물은 미국 경기를 추종한다 그랬어요. 그게 더 올라갔던 거예요.
향후로 봤을 때는 물가가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쉽게 안 빠진다 보는 거죠. 지금 금리 자체가. 거기에 대한 시장 적응 과정입니다. 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케이스는 뭐였어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증시가 올랐죠. 증시가 왜 올라? 고금리에 경기 부러져야지. 그 비관론자가 말했던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 현실은 뭐였죠?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미국 증시 바닥치고 계속 올랐죠. 7월 달까지. 그 말은 뭐냐? 차별화되고 선별화되고 고금리에 살아남는 그런 가게나 기업들이 투자를 그걸로 한 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차별화 심하다. 너무 이게 뭐 선택 집중이 많아서 쏠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도 지금 적응되는 거 몇 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적응 과정이에요. 그의 근원은 뭐냐? 미국의 그래도 탄탄한 경기입니다. 소비와 고용을 근간으로 한. 자, 그리고 수급적 측면. 뭐 이것도 지금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실제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살짝 개인들 비중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원래 많았지만 더 많아진 거고 미국은 개인 비중이 중장기 투자가 많았지만 단타를 많이 치는 쪽으로 조금씩 보였던 거예요. 이미 밈이란 것도 사실은 처음 생긴 겁니다. 작년에 기억나세요? 장안 좋을 때 밈같이 막 수십 배 막 올라가고 개인들이 그런 쪽으로 맛을 좀 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기관에 반대해서 올해 올라갈 때도 기관들 보수적으로 계속 숏하고 해지할 때 개인들이나 단기로 보는 사람 계속 롱 샀잖아요. 그런 변동성이 미국도 조금 생기고 있는 그런 정도라 보는 거죠. 자, 3주 연속 조정 받았고요. 4주째 다음 주에 반등 모색을 할 거라 저는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매크로에 대한 부분, 경기에 대한 그런 시장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5.5잖아요. 2%는 물론 뭐 좀 왔다 갔다 쫓고 하지만 실제로 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 실질금리가 뭐냐면 실제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야 돼요. 근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랐을 때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은행이나 이런 데 안전한 채권사도 실질로 인플레이션 감안의 실질금리 높네. 그렇게 되면 주식보다 채권으로 좀 더 선호하겠지. 이거는 제가 금리 관련 매크로 설명하는 영상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전체 빅머니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 선호냐 주식과도 위험자산 선호냐 이걸 나눠주는 과정인데 분명히 이제 아까 말했던 금리가 높고 물가가 빠지거나 잡히게 되면 채권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주식을 조금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빠진 것도 있지만 자, 물가가 계속 빠진다 했어요 제가. 어떤 분은 또 이제 7월달 8월달 넘어와서 3%에서 2% 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면 야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경제라는 거는 항상 양변성이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진짜 천차만별이 돼요. 양쪽 방향에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실질금리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9월달 10월달 계속 CPI 나올 거 아니에요. 3%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3.2% 갔잖아요. 그래도 3.4 가든 3.3 가든 쉽게 다시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이 논리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 가장 근본은 뭐냐? 뭐 금리가 높다, 뭐 중국이 어떻다, 미국이 빠졌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경기가 부러지는지를 저는 계속 보는 겁니다. 부러진단 말이 올해 초에 비관론자들이 많이 썼던 얘기예요. 고금리 못 견뎌 결국은 미국 경기 부러진다. 리세션이 강하게 온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다니까요. 시장과 사람과 기업과 가게는 적응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비랑 고용이 연준도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리세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고용은 조금은 제가 보는 것처럼 연준이 내년 이후에 영향을 쓴다. 조금은 기스나고 줄어들 확률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장투하는 버피돈과 아주 비관론자의 대표격인 마이클 버리가 지금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은 저는 견해를 유지합니다. 왜? 어쨌든 내년 이후 되면 빠르면 올 가을부터라도 고용과 소비가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팍 부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은 그런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준이 올해 리세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해 제가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연준의 어떤 묘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미국 경기를 신경 쓰는 거예요.
요번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확률은 저는 별로 없다 봅니다. 실제로 뭐 그 페드 그 예상치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랬던 미국 같은 케이스는 경기, 소비나 고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정시를 보는 입장에서 좀 지루하실라나?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경기나 시황 보면서 나름 재미있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냥 사람 사는 그냥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투자하는 그 변곡점이나 포인트나 이런 걸 잡아서 저희는 포트를 꾸리고 있는 거예요.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식이라는 게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뭘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상 결론을 제가 심플하게 낸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도 나름 편하게 매매, 나는 중장투니까 절대 나는 매매 같은 거 못해가 아니라 제가 중기나 단기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뭘 꺾이거나 돌발지 악재가 나오면 제가 전체로 또 확 줄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확률이 작년에 온갖 변동성이 컸던 데서 올해는 줄어드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그런 아주 돌발적인 블랙스완 이런 거는 확률이 되게 낮게 보는 겁니다. 그냥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적응하는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변곡점을 기대한다. 이제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주봉상 3주째 음봉이었잖아요. 그리고 보면 항상 이게 20주선에 지지가 됐죠. 이번 주만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항상 이 과정에 이 시장에 성격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주격. 그러면 제가 한 20년을 봅니다. 이 주봉을 띄워서 이거는 주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올라갈 때 상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주선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예전을 다 보는 겁니다. 20주선 깨졌을 때도 있고 지지박 올랐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확률도 다 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4주차에 조정받고 20주차,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지지될 확률을 저는 보는 겁니다. 일봉선 한번 볼까요? 지금 양봉 나왔죠. 어제 옵션 만기일 때 빠져서 나와가 안 좋게 시작했지만 오늘 장 마감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 주 종목을 본다 말씀드렸죠. 나스닥의 가장 기본이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애플입니다. 애플이 물론 지금 15가 나온다 하더라도 휴대폰의 주기가 많이 길어졌죠. 글로벌 소비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양봉을 내면서 제가 그때 170달러 중반 초반 뭐 여기까지 끌어오긴 했어요. 한 180불부터 보긴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좀 모색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주도하게 보는 엔비디아, 항상 강한 게 좋은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제일 강해요. 엔비디아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날 텐데 400불 말씀드렸습니다. 400불 400불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크게 줬다가 출렁거리고 있죠. 바로는 못 뜨는데 요걸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AI 성장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 디램이나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삼진의 하이닉스 같은 데로 수요가 될지는 모르고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정도와 속도를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조정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올해 들어서 가장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를 상승 이끌었던 동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얘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AI 성장 스토리에. 근데 이게 바로 꺾이는 게 아닙니다. AI 성장 스토리가 빅테크 그렇게 갖다 붙이고 성장 스토리에서 온갖 투자가 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AI에 물론 그 과정도 있고 규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꺾입니까? 아니죠.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이나 이 빅테크들이 미래를 만드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정도 차이 때 조정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닝, 숫자, 매출과 영업이익 또 좋을 것 같잖아요. 이번 3분기 때 내봤을 때는 기대치보다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올라간다 보는 겁니다. 자, EPS라든지 PR이라든지 밸류도 보고 있는데 얘들이 이거 실적 나오기 전까지 이때 있죠. 실적 나오면서 팡 올라가지 않습니까? 퍼가 80배, 90배 가졌어요. 그 실적이 나오고부터 퍼가 40배로 떨어졌습니다. 이 성장성이 강하고 글로벌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심 기업이 퍼 40배 충분히 용인해야죠. 오히려 조정을 받거나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분명히 저가면 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400달러 지지되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조정이 그냥 단기로 끝난 거라 보는데 혹시나 나중에 출렁거리다 빠지더라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빠지더라도 끝난 시세는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을 보는 AI 성장 스토리 내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나스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여기서 내년에 애플 프로 비전 같은 거 나오잖아요.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십몇 년 해먹었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까지 보는 거예요. 뭐 스마트카보다는 오히려 애플카보다는 애플 기준으로도 애플 비전 나오는 게 더 빠르게 끌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 사이에 바이오 같은 게 징검다리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나 이 성장 사이클은 미래를 보고 커갈 수 있는 성장에 가장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사의 가장 선두에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좀 중장기 흐름도 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400 기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애플 기준 잠깐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기대할 수 있고, 25, 26일 잭슨 홀 미팅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 8월 달에 자주 말씀드렸던 뿅망치, 그때 주가 급락했어요. 예, 그냥 차트 안 보여드리겠는데 말씀드리면 7월 달까지 반등을 주다가 8월 달 잭슨 홀 미팅 나오고 9월 초에 장이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도 6월 달 말에 2300 가던 게 반등 살짝 주다가 9월 말에 다시 2150까지 빠졌습니다. 그때가 최저점이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원인이 됐던 게 8월 말에 잭슨 홀 미팅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 할게요? 장이 반등을 주니까 파월이 들고 장 반등 주는 걸 못 오르게 왜 장 올라오면 인플레 안 잡히잖아요. 미국 소비의 기준은 중시였으니까 뿅망치로 이빨 때린 거야. 야, 올라오지 마, 금리 더 인상할 거야 하면서 시장 기대를 죽였던 과정.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나올 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올해 저는 반대가 될 수 있다 봐요. 왜? 미리 증시가 빠졌지 않습니까? 나스닥 미리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주제가 뭐죠? Structure Shift in the Global Economy.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파월 의장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마 밤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증시에는 이게 영향 안 미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보긴 봐야 되지만, 올해는 이 뭐겠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죠. 미국 고금리 유지한다, 고금리 적응해라, 그거랑 중국 지금 박살났다. 얼마 전에 바이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중국이 엄청 했잖아요. 너네들 뭐 빌런이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면서. 근데 걔들이 막 바라는 거죠. 미국이 바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금리 과정,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을 더 향하고 너는 고금리에 적응해,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보는 건데, 미리 빠졌다니까요. 작년처럼 미리 올라서 뿅망치 맞는 게 아니라 미리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이 될 거라 저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면 9월 10일 날 CPI 나오는 것들은 3.2에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실질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채권보다 또 주식에 살짝 시프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9월 20일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준은 고금리 유지하면서 그 경기에 타격을 주는, 미국 경기를 영향을 주는 걸 감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동기를 예상합니다. 이런 거는 증시에 좋은 거예요. 제가 한 달, 두 달까지 미리 예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리 환율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환율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시 변화 변곡점과 다음 주에 같이 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보면 정치나 외교 문제예요. 작년 9월도 10월도 그랬었습니다. 일본, 미국 짝짝꿍 하면서 엔화 빠지면서 정시가 반등을 줬어요. 달러가 떨어졌고. 작년 9월에 그랬거든요. 그런 걸 저는 좀 기대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기가 아니라 금융지표의 어떤 페이크 같은 이 단기 장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통해서 미국, 일본, 중국 조금 변화를 줄 거라 저는 봐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가 다시 좁아지는 국면입니다. 그러되면 항상 리세션에 왔다고 수십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 예전에는 금리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장기금리가 그대로 있고 단기금리가 단기금리가 뭐 어떻게 말씀할까요? 단기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금리 역전이 더 커졌던 경우고, 지금 오히려 장기금리가 더 올라갔죠. 지금은 단기금리가 그대로 있고 장기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럼 우리나라 한국 어떠냐? 똑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2480, 2500 이하죠. 코스피 2480 정도면 포워드 PER로 10배 기준이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가 싸게 보는 그런 기준이라 볼 수 있고요. PBR은 이미 1배 이하입니다. 0.9배 이하예요. 싸죠.
아주 돌발적으로 뭔가 블랙스완 나오지 않으면 0.9배 정도면 항상 우리는 저가 밴드를 형성했었습니다. 이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목요일날 금요일날 2500 초반이나 그 이하는 언더슈팅 구간이라 보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빠질 때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자, 환율이 중요하죠. 항상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는 같이 간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1340원이에요. 뭐 1330원도 뭐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 30원, 40원이 중반으로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 중반 다 왔으니까 원달러 확률 26160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히려 선물도 좀 들어올 때가 됐거든. 너무 많이 팔아놔가지고 환율 좀 변화 주거나 다음 주 변공점을 좀 기대해 봅시다. 자, 큰 흐름상, 큰 흐름상 제가 이렇게 그래도 빠지면 괜찮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내내 올랐던 상방 사이클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쉽게 꺾이지 않는다 보는 겁니다. 혹시나 꺾이더라도 왜 그런 거 있죠. 정말 잘 가던 애들이 한 번은 더 기회 주고 빠지잖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상방 사이클 중에 조정을 받았고 이 저점 매수를 하면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갔다 빼고 주고 빠지든 팔 기회는 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에 경기 관찰하면서 고금리 속에 정시가 차별화되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금리 속에서 유지되고 살아남는 그런 기업과 가게들이 수익을 볼 거예요. 결국은 또 차별화 선택 집중입니다. 확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 거는 계속 찾아와 보겠지만요. 정말 정시를 안 해야 될 때, 위험할 때는 향후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 그때는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다 봅니다. 저는 내년 이후로 봐요. 자, 국가별로 읽어보시고요. 하나 코인 말씀드리면 코인은 지금 고금리 유지됐고 스페이스X 그 우리 머스크 형 스페이스X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처분했다는 뉴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27K까지 떨어졌는데 뭐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이게 2021년입니다. 그때 뭐 7,000불 갔다가 이게 이제 뭐 1,100불까지 왔다가 지금 3,000불에서 2,100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3,000불에서 26K, 26,000불 정도 3만불에서 26,0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급락이에요.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고 코인 경제는 보고 있는데 코인이 급락은 수백 프로, 수십 프로 급락이죠. 이 정도 빠지는 급락 아닙니다. 그냥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달러 대체 자산인 디지털 금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코인 기준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 때문에 빠졌다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제가 시장 얘기 시황을 조금 길게 해드렸지만 나름대로 제가 추격해서 나름 재미있게 설명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체 시황 같이 보시면서 투자 같이 가시죠. 섹터 테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